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학습해야 할 내용은 3단원 은행 업무 중 제4장 신탁 및 기타 업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업무란 무엇이냐? 그 개념을 먼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그 목적에 따라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여 그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탁자란 어떤 것을 부탁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 이야기하고요. 또 그 위탁자의 의뢰에 의해서 재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는 수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탁의 당사자는 재산의 운영을 부탁하는 위탁자, 그 다음에 그 위탁을 받아 재산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수탁자, 그리고 그 운영 결과를 실제로 혜택을 보게 되어지는 수익자, 이렇게 세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는 여기 나오죠. 재산의 운영을 맡기는 자. 수탁자는 위탁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탁받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자이고, 수익자는 발생한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자가 되어지는데요. 본인이 되어질 수 있고, 그죠? 위탁에 있는 사람에게 수익자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위탁자가 제3자에게 수익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음은 신탁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을 의뢰받은 사람은 분별 관리의 원칙,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관리, 운영을 하여야 됩니다.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운영하고 처분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적이 있으면 그것을 위탁자에게 그 손익을 신탁재산에 귀속시켜서 배당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 비례 배당의 원칙, 배당을 할 때 신탁의 금액과 또 기간에 따라서 평등하게 똑같이 배당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관 의무의 원칙이 있다. 선하게 관리해야 되는, 악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량하게 위탁자를 위하여 올바르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신탁의 기본 원칙, 이 네 가지가 바로 신탁의 기본 원칙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신탁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돈으로, 금전으로 신탁을 할 수 있고요. 또 유가증권을 또 신탁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 채권 을 또 신탁받아서 운영 관리할 수 있고요. 동산, 그 다음에 토지와 그 정착물,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토지 임차권, 이런 것들을 위탁받아서 그 재산을 운용하고 또 관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처분하고, 그리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이런 것들은 알고, 또 토지 같은 것도 맡겨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착물이란 그 토지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정착물이 되어지겠죠. 거기에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토지와 그 정착물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이나 전세권, 토지 임차권 등도 위탁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이제 건물, 또 기타의 공작물, 그 다음에 수목, 나무들이죠.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위에 건물을 짓고 운영한다든지, 또는 공작물, 어떤 조형물 같은 걸 세우거나, 또는 어떤 시설을 설립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또는 나무, 수목이죠. 나무를 심어서
이것을 팔 목적으로 심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설립한 것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신탁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의 대상에 따라서 무엇을 맡기느냐, 어떤 재산을 맡기느냐, 금전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금전 신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위탁을 하게 될 경우는 재산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죠. 부동산, 유가, 정권, 금전 이외의 재산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합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런 돈 펀드를 조성해서요,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죠. 이렇게 운영하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투자 신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돈을 맡기는 거 금전 신탁,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맡기면 재산 신탁,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투자 신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운영 대상 및 방법 지시에 따라서 불특정 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탁자가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투자의 대상 또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투자의 방법, 이런 것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한에 다 맡기냐면은 이 위탁받아서 재산을 운영하는 이 수탁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그것이 일임이죠. 모든 것을 맡겨서 그 사람이 수익을 잘 내면 그 배당을 받는 것이죠. 근데 특정 신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가 신탁 자산에 어디에 투자해달라, 투자의 대상을 직접 이야기해 줍니다. 특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방법도 어떻게 투자를 해달라라고 그 방법까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수탁자에게 일임하는 것을 우리는 특정 신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부분에 투자해달라, 특정한 방법으로 운영해달라 라고 위탁하는 것을 특정 신탁이라고 이야기한다. 가끔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구매해달라, 그죠? 돈을 주고 구매해달라 라고 해서 투자 대상과 그 방법을 지시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특정 신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방법에 따라서 단독 운영과 합동 운영, 말 속에서 그 뜻이 다 있는데요. 신탁할 때 계약하는 한 건별로 별도로 그 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운영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위탁에 하나의 관리, 하나의 위탁에 하나의 관리, 이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단독 운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합동 운영이라는 것은 다수의 위탁자, 그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한다, 그죠? 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모집한 금액을 공동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오면은 이렇게 공동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는 것이 바로 합동 운영이 되어집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독 운영, 합동 운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 장부가로 평가해서 그 배당을 하거나 또는 현재 시가로 평가해서 배당을 하는 그 방법이죠. 그죠? 자, 신탁재산을 장부가로 평가하고 이 장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 또는 배당금을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것이 바로 장부가 평가인데요. 기업음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어지겠죠. 기업음이라는 것은 C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기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평가는 신탁자산을, 신탁에 있는 자산을 현재 시장 가격 또는 공정 가격으로 평가해서 그 이자나 배당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가격, 공정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장가격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공정가격은 국가가 경제적 필요에 따라 국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 또는 이제 가격 제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시가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원금 보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원금 보존에 원금을 제대로 보존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데 원본 보존 신탁은 신탁 자산을 위탁했는 자산이죠. 원금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운용한 사람 수탁자가 그 원금은 제대로 돌려준단 말이죠. 원금은 그대로 돌려준다. 보존해준다. 완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거죠. 그죠? 보존해주는 것을 원본 보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 또 이익 보존도 있습니다. 이익까지 보존해주는 원금뿐만 아니라 그래서 얼마 내가 수익까지 보장할게 약정 배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금처럼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존해주는 이런 신탁을 우리는 약정 배당 또는 이익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존 여부에 따라서 원본 보존, 이익 보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은행 신탁의 종류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요. 개인연금 신탁 또는 개인연금 저축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연금 저축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금 저축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연금 저축 계좌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변천 과정과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신탁의 종류에서 개인연금 신탁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신탁은 94년부터 2000년까지 그죠? 2000년까지 운영되어졌었는데요. 적립기간은 10년 이상 적립하여야 되고요. 적금 내듯이 돈을 계속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시기는 5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자 소득세는 전액 면제가 되어졌습니다. 연금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5년 이내 중도 해지할 경우, 이때는 이자 소득을 원천 징수해서 모두 다 받게 되어집니다. 자, 이자 소득이 없었습니다. 개인연금 신탁.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해당 연도 적립액의 40%. 그죠? 해당 연도 적립액의 40%였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얼마냐면은 72만원이 되어지고, 불입금은 180만원을 넣었을 때, 그죠? 180만원에 40%, 72만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주기는 매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3개월마다 연금을 받을 수 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 단위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연금을 타는 사람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개인연금 신탁이 좀 변했죠. 연금 신탁, 연금 저축으로 바뀌게 되어졌죠. 그래서 개인연금 신탁 폐지 후에 새로 만든 상품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신탁금을 적립한 후 똑같죠. 적립한 거랑 위하고 신탁 원리금, 원금과 이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우리는 연금 신탁이다. 개인연금 신탁에서 연금 신탁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졌고 운영 방식도 약간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연금 신탁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면은 합동 운영 불특정 금전식 신탁이다. 위에서 우리 배웠죠. 특정 금전 신탁, 불특정 금전 신탁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수탁한
위탁한 금액을 모두 수탁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불특정 금전 신탁이었죠. 아까 특정 금전 신탁은 특정 목적, 또 방법 이런 것을 모두 다 지정해 줬지만, 그죠? 그래서 신탁 운영 방법은 위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신탁 재산인 금전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신탁이다. 그래서 합동 운영 불특정 금전 신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수탁자가 운영을 자유롭게 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갖다가 특정 이자와 배당을 갖다가 연금 신탁자에게 지불하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세, 위에서는 전액 면제가 되어졌는데, 그죠? 여기서는 세제 혜택을 받아서 5.5%, 좀 금리가 낮죠, 그죠?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그죠? 그래서 세제 혜택 5.5%의 세제 혜택을 받았고요. 적립기간은 10년, 위하고 똑같네요. 개인연금 신탁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지급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되고요. 10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선택할 수 있죠.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연금 지급 주기는 이제 위에는 월, 3, 6,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연금 신탁 저축은 원칙이 바로 뭐냐면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3월, 6월, 1년 단위로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연금 적립 금액의 최고 한도는 400만 원이 되어진다. 그러면 도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개인연금 저축, 그 다음에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기간은 개인연금저축이 94년도에 등장해서 2000년도까지 운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이 2001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연금저축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로 그 이름과 성질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기간은 위와 똑같고, 그죠? 운영했던 데까지만 적용하고, 만약에 이제 1995년도에 만약에 개인연금저축을 들었다. 그리고 계속 연금저축 계좌로 연결이 되어져서 적금을 들게 되면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연금저축의 규정에 따르고요. 그 다음에 2013년까지는 연금저축의 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지고요. 계산이 되어지고요. 2013년부터는 연금저축 계좌에 따라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또 소득이 결정되어지겠습니다. 자, 세제 혜택 부분,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했었고, 그죠? 72만원까지로 우리 했었죠. 18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금은 비과세가 되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되어지는데요. 소득공제의 폭이 좀 커졌죠. 그래서 72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 대신에 과세가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좀 낮아졌지만, 과세는 이자세를 5.5% 낸 것을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죠. 그죠? 소득공제다. 그 다음에 2013년부터 넘어오면서 연금저축계좌가 되어졌는데, 이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그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죠. 세액공제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크게 변화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 한도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금 높여졌다. 그죠? 다음은 연금저축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표에서 나타냈는데요. 근로소득 기준으로 해서 5,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보면은 4천만원 이하. 그렇죠. 종합소득세는 이제 근로소득세에서 소득세에서 이제 공제를 다 뺀 거죠. 그죠? 공제 부분을 다 빼서 나온 것이 종합소득세가 되죠. 필요 경비라든지 또는 공제 부분을 뺀 이 부분이 바로 종합소득세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근로소득은 총금액이고 여기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종합소득세 기준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이 좀 높은 거죠. 근로소득 전체로 하면은 5,500만원, 종합소득세 기준 소득으로 보면 4천만원 이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공제율은 15%를 세금을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입니다. 그죠? 연금저축. 그리고 이제 1억 2천만원 이하, 그죠? 5,5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은 또는 이제 종합소득세 기준은 1억 원이 되어집니다. 그죠? 12%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억 2천만 초과하는 경우,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2%의 세액 공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제 한도를 보면은 연금저축계좌로 봤을 때 5,500만원 이하, 또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일 때는 400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억원 이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1억 2천만원 이하일 때도 40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 한도가 되어지고요. 또 1억 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또 종합소득세 기준소득이 1억원 초과했을 경우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세액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했을 때는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계좌란 무엇이냐? IRP라고 이야기하죠. Individuals Retirement Pension이다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입금해 이제 은퇴할 때까지입니다. 보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퇴직연금 계좌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5,500만원, 그 다음에 1억 2천만원, 그 다음에 1억 2천만원 초과 3개로 나누고 종합소득세 기준은 4천만원, 1억 이렇게 기준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5% 세액 공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2%가 또 이제 1억 넘었을 때는 1억 이하, 4천 이상 1억 이하는 12%를 적용한다. 여기 나눈 것은 이제 지방세도 10%, 세액의 10%가 또 공제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합하면은 16.5%가 되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5천만원 이하,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400만원이고 1억 2천만원 또는 1억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00만원까지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계좌를 합하면은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정금전 신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탁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또 만기 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요 원금이 되어집니다. 원금과 이익을 지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탁자와 수탁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 수가 제한이 없고요. 또 원본 및 이익을 계약할 수 없는 실적 배당 상품이다. 그죠? 이익 보전을 갖다가 계약할 수 없다. 손해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왜? 위탁자가 지시했는 거기 때문에 위탁자의 책임 하에서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행의 승낙 시 이 특정 금융신탁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별도 세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가증권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어지고요. 유가증권을 사고 팔면서 생긴 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자 소득 또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탁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용카드 업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